자, 흔히는 보자. 여러분, 요거는 고전 시간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인데 우리가 얘들아 지금 독서하고 업무하고 화적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요거 다음 때 다시 얘들아 수능 특강 나오면 또 들어가긴 하더라도 중간에 또 한번 상기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물자가 들어가면 물건 물자니까 여러분 얘가 자연물 그 다음에 인공물 할 때 그 물자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속세 물건을 나타낼 때 많이 쓰죠. 그러면 속세를 의미를 해. 그러면 속세 외가 바깥이잖아. 속세 바깥이 어디야? 자연이네. 그렇지. 그래서 물에는 자연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일단 풍어라고 강산 자연물 두 개니까 당연히 자연이라고 해석해야지. 자, 그 다음에 조물은 조물주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러면 다토리, 그 도토리가 아니에요. 어떤 애들 지금 도토리라고 써놔가지고 얘들아 아니야 이러면 그 애들 도토리라고 써놨거든. 자, 이러면 얘는 다톨이에요. 옛날에 썼던 방식으로 하면 다토다야. 다토다. 다토다가 뭐냐면 여러분 다투다라는 뜻이지. 다투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다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자연은 임자가 없어. 주인이 없어. 자연은 누구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속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속세 사람을 얘기하는 단어지.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연하는 여러분 한자가 안 들어가기는 했지만 여러분 지금 점점 수능에서는 한자를 빼고 있는 추세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한자가 안 들어갔지만 단어 알고 있어야지. 안개와 노을. 자, 여러분 이 안개와 노을이 들어갔으니까 자연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안개 노을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자, 여러분 죽장망이는 여름방학 때도 했어요. 여러분 선생님 유상 가는 거 시험도 보고 단어 한번 기억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장이 뭐냐면 지팡이야. 뭘로 만든? 배나무로 만든 지팡이. 자, 그 다음에 망해는 신발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단어를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대부분 사대부들이 지팡이 짚고 신발 신고 산책을 가거든요. 자연을 음미하러 갈 때 이런 복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대부가 자연을 즐기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게 해줘. 자, 그 다음에 여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울이라는 뜻이거든. 지금 현대국어에서. 자, 여러분 여울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물이에요. 물인데 강물처럼 엄청 물살이 센 애들 말고 이러면 아주 조그만 시냇물 같은 애들 있잖아. 잔잔히 흐르는 물들, 이걸 여울이라고 해. 그래서 물이야, 물. 자연이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무슨 뜻이야? 평평한 곳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촉할 때 얘들아 옥자는 여러분 지복자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초가집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자, 근데 여러분 초가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대부가 아니라 초가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건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소박한 삶. 이거야, 소박한 삶. 자, 그러면 위로 올릴게요. 여러분 사시를 보세요. 사시는 여러분 사자가 무슨 사자야, 얘들아? 넉사자잖아. 그치? 그러면 네 시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시는 무슨 시자야? 시간 시자거든? 여러분 시간이 4개로 표현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사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시사철이란 말 쓰지. 그때 사시야. 자, 여러분 화공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화가라는 뜻인데 얘가 여러분 정말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여. 그래서 여러분 이 화가가 이런 고전 시가에 들어가면 어떤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는지는 조금 더 다시 정리해볼게. 자, 여러분 공명부기를 보면 부기공명이라는 뜻이거든요. 부기공명이 누구에서 어디에서의 가치예요? 세속의 가치죠. 그래서 얘는 세속의 가치, 속세의 가치. 자, 여러분 빈천기한 할 때 빈이 무슨 뜻일까? 빈. 가난함, 그치? 부의 반대말이거든요. 가난함을 얘기하고 여러분 천은 무슨 천을 얘기하는 걸까요? 귀천이거든요. 귀천? 귀가 뭐야 얘들아? 귀하다. 천은 천하다. 천함을 얘기하고. 자, 여러분 기는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 얘들아 배고픈 아이들을 기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자는 여러분 뭘까? 추. 그치? 추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가난하고 천하고 배고프고 춥고 열악한 환경을 얘기하는데 사대부가 천해? 사대부가 진짜 가난할까? 그건 아니지. 그러면 자신의 어떤 삶을 드러내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인 거야. 이것도 소박한 삶. 자, 자신의 청량함과 소박함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사대부인데도 직접 농사 짓는 사대부들 있잖아. 그 사대부들이 빈천기한을 얘기하고 있으면 진짜 가난한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고인은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때 고인은 여러분 문화에서 성형, 뛰어난 성인들, 공자, 맹자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걸 이제 본문에서 적용을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 교재 꺼내시고 12쪽 보세요. 자, 12쪽에 여러분 요걸 한번 봐보자. 자, 태평 시절에 버려진 몸이 물에 누워 있으니 이런 물에가 자연이잖아. 자연에 누워 있다는 건 내가 자연 속에서 뭘 하고 있다? 은거하면서 살고 있다. 자, 가격이 없는 풍월, 가격을 매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임자가 없는, 주인을 매길 수 없는 이 강산을, 그러면 이러면 풍월, 강산 다 자연인데 지금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자연은 주인을 매길 수도 없고 가격도 매길 수가 없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 자, 조물이 이런 공간을 허락해 주어서 나를 맡겨 버리셨으니, 그러면 나를 자연에 맡기셨대. 그러니까 자신이 은거한 여러분 그 타당성, 그 이유를 여러분 신이 나에게 맡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은거하는 이유는 신 때문에 얘들아 이곳에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신이 나에게 얘들아 이렇게 자연을 맡겨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사양하면 다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러면 이거 무슨 표현법이야? 서리법이지. 다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연은 다툴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 자연은 사양을 얘들아, 이 자연을 내가 사양할까 사양하지 않을까? 사양하지 않는다. 서리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얘들아 이곳에 들어온 것에 대한 수능급 태도에 자신은 여기서 갈등이나 대립을 한다 안 한다? 갈등 대립이 없다. 이걸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야. 수능하고 그리고 갈등과 대립이 없는 공간. 자, 그 다음에 5번을 갈게. 얘들 우리 문장이 비슷하면 그냥 비슷하게 해석해도 된다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 상주, 낙동강, 동쪽, 서쪽, 두둑, 물가인데요.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동쪽, 서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쪽, 서쪽만 읽으셔도 되고, 여러분 요 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쪽에는 낙동강 같은 물가가 쫙 펼쳐져 있고, 그럼 동쪽에도 뭐가 있는 걸까? 자연물 같은 게 쫙 펼쳐져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상주는 여러분 실제 지명인데 정말 아름답기로 유명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둑은 여러분 이렇게 언덕 두둑을 얘기하는 거야. 둑 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서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동쪽에도 자연, 서쪽에도 자연. 그러면 이러면 이런 아름다운 자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만 해석해도 된다는 거지. 자, 연화를 해치고, 여러분 연화가 아까 뭐였어? 안개와 노를 해치고. 그러면 안개를 내가 얘들아 벗어나서 동천을 찾아들어. 여러분 동천이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어? 그 단어를 얘들아 요약하면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잖아. 자연, 그치? 자연을 찾아 들어가. 그러면 이러면 내가 자연에 아름다운 여러분 이 자연에 이러면 안개를 해치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죽전망에 이러면 뭘 신는 거야 얘들아?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자연으로 들어가서 여기로 처처에 돌아보니, 근데 여러분 내가 처처에 돌아갔다고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선생님 지금 의를 읽지 않고 얘를 애라고 읽었어. 여러분 의가 관형적 도사지만 여러분 고전 문법에서는 부사격 도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부사격 도사로 읽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라고 하는 이 조사는 대부분 장소를 얘기할 때 쓰는 방식이니까 처처와 그러면 장소인 거야. 장소. 그럼 내가 돌아볼 장소가 어디야 얘들아? 지금 자연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자연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면 처처를 한자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한자로 읽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문맥적인 의미로 자연을 돌아보니 이렇게 읽어도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곳을 돌아봤는지 봐보자. 맑은 연못, 깊은 곳에 높은 건 절벽이고, 옷 같은 여울, 아까 여울은 여러분 우리 물이었잖아. 물은 비단을 판듯 흘러가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자연물들은 여러분 여기 이렇게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 이런 큰 절벽이 하나 옆에 쫙 수려하게 놓여 있고, 그리고 여울이 있대. 여울은 이런 물이 흘러가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연못 근처에 이렇게 물까지 흘러가고 있나 봐.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거죠. 자, 근데 이 열을 뭐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두 개. 옷 같은. 또 하나 더. 비단을 편 것 같다. 그치? 자, 근데 이게 너무 뻔한 비유법이야. 그래서 이거는 비유법이라고 봐도 되지만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봐도 돼. 너무 뻔한 건데. 자, 여러분 어떤 자연물을 옷 같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옷이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이랑 얘들아 푸른색이 섞여 있어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물이 옥색 같다라고 하는 건 너무 맑은 물이라는 걸 표현할 때 쓰는 방식이야. 파란색을 가지고 있어요. 푸른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맑은 물을 표현을 하는 거지. 맑은 물. 그래서 옷 같다라는 방식이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 얘들아 파란색, 맑은, 깨끗한 이런 이미지로 쓰는 거고. 자, 비단도 너무 뻔하죠. 이런 비단이라고 하는 애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비단은 실크인데 실크는 다른 옷들보다 광택감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반짝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반짝반짝한 대상들을 표현할 때 특히 노을, 햇빛 이런 걸 표현할 때 비단에다 비유를 해. 비단은 색깔도 있고 노을도 색깔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비유하고. 자, 두 번째는 비단은 진짜 최고급 실크들은요 이렇게 딱 움켜지면 이런 면들은 얘들아 손에 이 안에 면 입으면 이 면은 얘들아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하면 우겨지거든 얘들아. 그런데 실크 정말 좋은 실크들은 딱 이렇게 움켜졌다 딱 피잖아. 자국 하나도 없어. 쫙 펴져 얘들아. 그러면 얘는 딱 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쫙 펼쳐지고 쫙 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누군가가 딱 펼쳐져 있는 것들을 표현할 때 얘를 비유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물을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물의 어떤 모습을 저 비단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비단 펴져 있는 거. 즉 이 물살이 선생님 작은 물이라고 했잖아. 시냇물 같은 애라고 했잖아. 대부분 이런 거. 잔잔한 물살을 표현하고 싶을 때 잔잔한 물결을 표현하고 싶을 때 비단에다 빗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이게 너무 뻔한 비유법들이야. 자, 대도 닦으려니 여러분 자, 대라고 하는 건 평평한 곳이잖아요. 평평한 곳을 닦으려고 한대요. 닦다가 무슨 뜻이에요? 서경별곡에서도 했었고 서경을 닦는다고 했잖아. 소성경을 닦는다고 표현하잖아. 닦다가 뭐야? 길을 닦는다는 표현 쓰는데 정비하다, 새로 만들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대가 자연이 아니라 이 자연 일부분을 평평하게 내가 만들려고 하나 봐. 평평하게 대로 만들고 그리고 정자도 지으려고 한대. 아, 그러면 여러분 왜 평평한 게 필요하네? 왜냐면 정자를 지으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정자를 하나 딱 짓고 그리고 연못도 팔려고 한대. 여러분 여기 연못 있긴 있지만 자기가 연못도 하나 더 팔려고 한대. 그리고 시냇물도 해오려니. 해오려니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지금 계속 열거 쓰고 있는 거 알겠지? 근데 이 열거들의 공통적인 속성들이 모두 다 화자가 뭔가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화자에 이러면 행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냇물도 뭔가 화자가 하려고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근데 이러면 연못에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을 뭐 해오는 걸까? 끌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해오려니가 끌어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시냇물을 이렇게 끌어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게 아니어도 화자가 뭔가 계속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내가 힘을 믿는 대로 초옥상간을 지어내니 그럼 여러분 여기다 또 뭘 만든대? 초가집도 하나 짓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초가집을 자연을 볼 수 있는 곳에 딱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가집은 두 가지 속성이 아까 얘기했듯이 소박한 삶을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자연을 친화하는 공간인 거지. 이렇게야. 자, 갖춘 거는 부족해. 왜냐면 초가집에 난 돈 없거든. 갖춘 건 부족하지만 경계는 그지없다. 자, 여러분 경계라는 뜻에 별빛이 안 돼 있어. 그럼 여러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자, 이 글의 주제는 사대부가 쓴 글이기 때문에 유교가 주제예요? 아니면 자연이 주제예요? 자연이 주제잖아요. 자연을 주제로 하고 있을 때 경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99% 경치. 그냥 경치야 얘들아. 그래서 얘는 경치 경자를 쓰고 있으니까 경치로 읽어. 그러면 경치가 그지없다라고 했거든? 그지없다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끝없다. 끝없이 경치가 펼쳐진다 라는 뜻이야. 여러분
요즘 수능에선 계속 현대어풀이를 준다 해도 그지없다 저런 거는 현대어풀이 안 줘요. 그냥 옛말 그대로 써요. 그래서 필수 단어들은 암기를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옆에 또 아랫부분 한번 가보자. 14번. 천이랑의 맑은 물은 거울을 닦았으며, 자, 여러분 지금 물을 또 뭐에다 비유했어 얘들아? 거울에 비유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거 또 뻔한 비유법도 하나 더 들어가네. 여러분 거울인데 무슨 거울이래요? 거울을 닦았대요. 그러면 거울을 닦았으니까 깨끗하잖아요. 투명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의 깨끗함을 표현할 때 쓰는 방식이야. 자, 신비어초는 연수로 둘렀으니, 자, 여러분 연수의 뜻을 봤더니 연수가 얘들아 연이 무슨 연자더라? 안개. 안개거든? 그래서 여러분 연수를 보면 안개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안개 연자를 쓰고 있는 건데, 이러면 안개가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도 안개 도구를 해치고 들어갔다고 했지. 또 여기도 안개가 쫙 깔려져 있다고 하지. 안개를 얘들아 이렇게 고전 시가에서 많이 쓰는 요소가 뭐냐면, 진짜 날씨가 안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개를 많이 쓰는 이건요 운치예요. 운치, 분위기. 그래서 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쓰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건 몽환적인 요소가 아니야 얘들아. 몽환적인 요소가 되려면 신선이나 선녀나 비현실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고, 안개가 껴있는 건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안개가 껴있다고 무조건 몽환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자, 이모정가. 이러면 정이 뭐예요? 아까 만든 거 내가 뭐 만들었어 얘들아? 정자와 대, 평평한 곳에서 바라본 이 풍경을 말로 다 이루며 어찌 보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아니 보아서 어찌 알겠는가? 이러면 서리법이잖아. 안 보고는 알 수 있다 없다? 직접 봐야 한다. 이러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다 없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 그러면 이 서리법을 쓴 의도가 나가 이 풍경을 바라본 나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거야 얘들아? 예찬. 이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나의 그 예찬과 감탄을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는 커니와. 얘들아 커니와가 무슨 뜻이더라? 이것도 여러분 지금 원래 수능 특강에도 나왔는데 수능 특강에서도 얘는 현대풀이를 안 해줬어. 자, 여러분 커니와가 무슨 뜻이야? 물론이거니와 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는 지시어잖아요. 여러분 그 내가 가리키는 것들이 지금 다 뭘 가리키고 있어 얘들아? 자연. 자연은 물론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연은 물론이고 사계절에 보이는 풍경이. 이렇게 하면 왜 풍경이라고 읽어? 경제 들어갔으니까 경치야. 그러면 이러면 이 자연, 내가 보고 있는 자연도 너무 아름답지만 사계절 내내 보는 이 자연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야. 그래서 피어지는 듯 푸르러서 이루어지는 듯 온갖 바위가 비단이 된 것처럼 온 골짜기가 구슬이 된 것처럼 너무 예쁘다. 그래서 화궁통치를 측량하기가 어렵대요. 여러분 여기 또 관용적인 표현 또 들어가네요. 자, 이러면 이 화궁은 아까 화가였잖아요. 화가라고 하는 말을 왜 쓰고 있냐면 자연이 뭐 같다? 그림 같다. 그치. 화가가 그린 그림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쓰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그림 같다, 그림처럼 예쁘다, 그림 같은 초원에 막 이런 표현 쓰잖아. 그거야. 자, 보아서 실증이 나면 변화를 가늠할 수 있을까? 여기서 서리법을 쓰고 있는데, 자, 보아서 실증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이러면 이 사계절 동안 얘들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내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다. 예찬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옆에 있는 것도 한번 가보자 얘들아. 자, 이러면 23번. 23번도 얘들아 너무 뻔한 여러분 표현법이 또 들어갔네. 자, 늙고 병들고 게으른 이 성품. 화자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얘들아? 낮춰서. 그렇지, 이건 겸손한 표현인 거지. 여러분 화자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낮춰서 표현하는 방식이죠. 이건 너무 뻔한 또 표현법이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인사도 우월하여. 자, 여러분 세상 물정 모른대. 그러면 여러분 세상 물정은 여러분 뭐의 모습이냐면 속세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속세의 가치를 모르고. 인사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인사 사람의 일이라는 뜻이거든. 사람의 일이 바로 세상 물정이죠. 그럼 이것도 속세예요. 그러면 뒤에 나온 우월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이 모르셔도 여러분
문장 구조 비슷하면은 비슷하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잖아. 자, 세상 속세가치 모른데 속세가치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른다라고 해석하면 돼. 여러분 우월하다라는 게 여러분 이제 내년에 원래 고3들이 봤던 기출 분석하면 우월가라고 하는 작품을 볼 거예요. 우활이 어리석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어리석다라는 건 모르니까 어리석은 거잖아. 모르다라고 해석해도 되지. 문장 비슷하게 해석해도 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공명부기도 구하기가 재주가 없어서 공명부기 아까 속세가치였지. 속세가치를 내가 구할 수 없다는 건 몰라서 모른다는 뜻이야. 자, 빈천비안을 일생에 겪고 있어서 이러면 빈천 이러면 아까 가난하고 천하고 그 다음 배고프고 춥고 근데 이러면 진짜 사대부는 추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대부 얘들아 천한 게 아니죠. 소박한 삶을 아직도 살고 있대. 아직도 살고 있어서 소박한 삶을. 자, 그 다음에 낙천지명의 뜻을 봐봐 얘들아. 낙천지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 운명이거든. 운명. 그럼 여러분 내가 주어진 하늘이 주신 운명 때문에 여기에 잠깐 들어오니 여기가 어딜까요? 자연이죠. 그러면 내가 아까 자연에 들어갔던 건 조물주가 시켜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나에게 운명이 이곳에 들어오라고 시켜준 거야.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운명론적 세계관이지. 그치? 운명론적 세계관이에요. 자, 산수의 벽이 있어서 이런 이 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뭔가를 좋아해서 생기는 예를 들면 어떤 병 같은 건데 되게 부정적인 말로 써요. 도벽, 도둑질 좋아하는 거, 결벽, 깨끗한 것만 좋아하는 거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 자연을 너무 사랑한대.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우연히 들어오니 근데 여러분 자연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는 한자성어가 있잖아요.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거. 천성, 고학. 그치. 하나도 있지. 연하고질. 맞아. 이런 단어는 여러분 고전 시간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득실도 모르거든. 근데 여러분 여기도 득실이 무슨 말인지 아는 친구들은 쓰면 되지만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아까 모르는 게 뭐였어 얘들아? 속세가치들을 몰랐거든? 속세가치. 자, 영육을 어이 알며 이러면 어이 한다라는 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니까 영육도 속세가치. 여러분 득실은 이득과 손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영육 같은 경우도 영예거든. 영예랑 비슷한 뜻이 뭘까? 명예야. 맞아. 명예랑 비슷해. 내가 위신이 서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욕이라고 하는 이 욕자가 치욕스럽다라는 뜻이야. 그럼 봐봐. 내가 이득을 얻고 명예를 얻는 거는 대부분 내가 승리했을 때. 근데 여러분 내가 손해를 받고 그 다음에 치욕스러움을 느끼는 건 내가 실패했을 때. 그러면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싸움이 일어났다는 뜻이잖아. 이러면 아까 싸우는 곳이 어디였어? 속세. 그래서 속세 가치들이야. 자, 그 다음에 12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옳고 그름도 싸움. 그래서 이 속세의 가치들을 내가 못 들으니 출척을 어찌 알겠는가? 그럼 여러분 출척의 뜻을 봤더니 출척의 뜻이 이러면 관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우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관직에 진출하려는 의도가 있어 없어? 이런 뜻이 없는 거야. 이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1번 갈게. 자, 작은 방이 쓸쓸하고 용설이 하던 마던 작은 방이 적막하고 세상 근심이죠 즉스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문장 구조 31, 32 비슷한 것 같아요. 문장이 비슷하면 비슷하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좁은 방, 작은 방 똑같은 의미로 쓸쓸하고 적막하고 똑같은 의미로 근데 그곳에서 세상에 근심을 다 잊었네? 속세를 잊을 수 있대. 그러면 이 방이 속세를 잊을 수 있는 공간인 거잖아. 긍정적 공간이야 부정적 공간이야? 긍정적.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속세를 잊고 있으니까 쓸쓸하고 적막한 상황에서도 쓸쓸함을 근심을 잊었거든요. 그러면 이 쓸쓸하고 적막하다는 건 외로움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 자연에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어서 나는 이렇게 즐겁기 때문에 나는 속세를 다 잊을 수 있어 이거야. 너무 조용하게 난 잘 지내고 있어 이런 표현인 거거든. 그래서 저 쓸쓸하다 적막하다가 부정적인 말이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는 표현법 두 개를 찾을 거야. 우선은 여러분 문장 구조가 비슷하니까
대구에. 그 다음에 용수를 하던 마덧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방에 누우면 무릎이 구부린 상태로 닿는데요. 그럼 방이 얼마나 작은 거야? 이만하다는 거잖아. 방이 이만할 수 있어 얘들아? 아니죠. 이거 뭐예요? 과장. 응? 그래서 과장을 사용해서 내가 계속 이러면 소박하게 살고 있다는 걸 제시하고 있는 거야. 자, 거의 다 왔어. 얘들아 고개 들고.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자, 책 속에 성현의 말씀이 오랜 세월 동안 내 스승과 친구가 되었으니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있어 얘들아 지금? 책인데? 근데 여러분 독서는 대표적인 수양의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화자는 자연에서 지속 무슨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수양을 해요. 그래서 자연은 수양의 공간인 거예요. 수양의 공간이다. 자, 천지신명은 내 마음을 비추니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말자라고 하고 다짐을 하고 거친 밥 마실 물도 있든지 못 있든지 거친 밥을 먹든 못 먹든 물을 마시든 못 마시든 그러면 여러분 이 거친 밥은 쌀밥이 아니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되게 싸구려 밥에 물만 먹는 거야. 화자가 뭐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소박한 삶. 그렇지. 자, 여러분 이 소박한 삶에 대해서 화자는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이렇게 살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자는 이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거친 밥 마신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는 한자 성어가 있어 얘들아. 고전 시간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야. 표주박에 물을 가 그 다음에 소쿠리에 있는 밥만 먹어. 단 사표음. 그럼 단사표음이랑 똑같은 단어 하나 더 있죠. 단표누항. 그렇지. 이거야. 자, 그 다음에 37번 여러분 고인이 누구라고? 성현. 그치. 아까 책에서 읽었던 이 성현. 이 성현의 진락이 고요함 속에 깊어져 가고 있대요. 그러면 이 진락의 뜻을 여러분 해석하셔야 돼요. 우선 한자를 그대로 읽으세요. 한자가 뭐예요? 진짜 즐거움. 참된 즐거움인데 책 속에서 진짜 내가 즐겁게 읽는다는 게 아니라 책 속에서는 여러분 내가 뭘 찾아야 돼? 진리. 그치? 진리가 고요함 속에서 계속 깊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자, 여기 고요함이랑 똑같은 단어 이미 나왔어 얘들아. 단어 뭐 나왔어? 고요함이랑 똑같은 게 쓸쓸하고 적막하고.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진리를 수양하고 자연을 음미할 수 있는 그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이 다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 시간에 나오는 여러분 필수적인 비유법과 필수적인 단어들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우리 현대시를 가볼 거야. 16쪽. 자, 여러분 현대시는 절대론적 관점으로만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 네 가지 요소들을 잘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주면 되는데 선생님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목부터 보자. 그러면 여기서의 제목은 여러분 가지문은 설악수라고 하는 작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지문은 길의 노래라고 하는 작품이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설악수, 길의 노래 그냥 눈으로만 읽고 그냥 지문 읽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이 제목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얘들아. 자, 얘들아 왜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수학 능력 시험이 수능이잖아요. 그때 말하는 수학이 뭐예요? 여러분 무슨 시험을 보는지 알아야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수학이 뭐예요? 수학? 내가 배운 걸 내가 응용하고 적용하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야. 내가 배운 걸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내가 배운 걸 써먹고 생각하려면 사고력이 필요한데 이 사고력을 얘들아 확인하는 게 바로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고하는 건 생각하는 건데 생각하는 게 단순해 얘들아. 내가 수능에서 원하는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하나씩 선생님이 비문학 읽을 때도 얘들아 우리 문학 읽을 때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나올 내용 뭐야?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게 계속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들인 거거든. 자, 그러면 제목을 보고서 제목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맞든 틀리든 연결을 계속 해보세요.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분석할 때만이라도 얘들아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 그게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이 키워질 수 있어. 자, 그러면 선악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비슷한 단어를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을 거야, 얘들아. 자, 이러면 제목은 시적 대상을 찾는 거거든. 시적 대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들을 찾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보이는 눈의 대상들 중에서 얘랑 단어가 비슷한 게 또 있어. 공간의 이름 중에 하나 있는데? 설악산. 맞아. 그러면 얘가 설악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왜냐면 시에서는 공간하고 시간 너무 중요하잖아. 그러면 이게 맞으면 그러면 설악산이 얘들아 대상이고 공간적 배경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시적 대상 다시 찾으시면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길의 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는 길에 대해서 노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길이 이게 물리적인 공간일까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문학에서는 여러분 길이 진짜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없죠. 길은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길이 인생 혹은 삶, 이러면 나의 운명 이런 것들. 그러면 나의 얘들아 인생이 대해서 대부분 나의 길을 걸어가겠어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 그럼 나의 인생, 나의 삶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건데, 그러면 내 인생을 얘기하겠구나,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보겠구나.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와야 되는 태도가 딱 떠올라야 돼요. 무슨 태도가 나와야 될까요? 성찰이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거죠. 어떤 태도가 나올까? 어떤 정서가 나올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틀리면 그 지문에서 찾으면 되는 거고, 생각을 한번 해봄으로써 내가 계속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또 화자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화자의 상황은 뭘 찾아야 돼? 시간과 공간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비문학을 이제 고전 이 현대시를 읽을 때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읽을 거예요. 자, 이런 물론 명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서술어를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슬프다, 기쁘다, 행복하다, 아니면 여러분 내가 우울하다, 내가 얘들아 뭐 만족스럽다, 이거 모두 다 감정인데 이 감정들은 다 서술어거든. 그러면 정서를 찾을 때는 서술어에서 정서를 찾아야 되는 거네. 그리고 또 여러분 태도도, 여러분 태도라는 건 대응 방식이야. 대응 방식. 대응 방식은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행동과 상태를 나타내는 게 동사형 명사죠.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태도도 여러분 서술어에서 나타나. 그럼 내가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해, 내가 반복적으로 뭔가 생각을 해, 이런 게 다 서술어에서 태도를 만들어주는 거야. 물론 명사도 중요하지만 서술어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보기나 제시문 당연히 도움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기를 가자. 자, 보기 가서 여러분 내용 한번 봐볼게. 자, 여러분 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가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여러분 순환적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나 봐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순환적 질서에 대해서 이미 두 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연에 대한 순환적 질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연에서 순환되는 거. 봄 되면 꽃이 피고 겨울 되면 꽃이 지고, 얘들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순환의 대표적인 모습이거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러면 아까 선생님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꽃이 피고 꽃이 지고라고 했잖아.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건 알 수는 없어. 왜? 종교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왜냐면 여러분 내가 다시 태어나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뭐는 알 수 있냐면 풀이나 자연에 있는 꽃이나 나무들은 피었다가 다시 지죠. 다시 새싹이 돋아서 다시 자라죠. 계속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을 하고 보기보단 좀 폭넓게 생성과 소멸의 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문학에서 자연의 순환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두 가지야. 계절이나 아니면 생성 소멸. 이걸 찾아주면 돼. 자, 여기에서 생명이 억압되어 있는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무슨 상황이라는 거야? 절망의 상황이라는 거잖아. 근데 왜 절망이래? 생명이 뭐가 되고 있대요? 억압받고 있대요. 그러면 생명이 억압받고 있는 건 소멸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절망적 상황이라는 건 소멸이나 어떤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거기에서 벗어나서, 근데 여러분 소멸이 있으면 여러분 순환이 되려면 소멸에서 다시 뭐가 나타나야 돼? 생성이 나타나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에 벗어나서 뭘 찾을 거야 얘들아? 생성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항구적으로 세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낼 거래요. 그러면 이때 이 소망은 뭐 하길 바라는 걸까? 생성하길 바라는 소망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항구적이라는 뜻을 알고 있어야죠. 자,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에 나오는 단어들은 여러분 이 고3들부터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지문 길이나 난도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뭐의 차이는 아니면 어휘에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어휘들은 여러분 천지 분석하고 분석을 기출 분석을 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돼. 별표 표시되어 있는 거 아니고서는. 그러면 자, 여기 항구적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항이 항상 할 때 항자에다가 영원하다, 영원이라다. 항상이라는 뜻의 항에 구는 예구자를 써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쭉, 즉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항구성은 영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간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야. 영원히. 그러면 영원히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계속 여러분 생성되는 여러분 모습을 세대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죠. 이거 찾으시면 돼요. 그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5개를 찾을 거야. 얘들아, 키워드 5개 만약에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 가에서는 무슨 키워드를 무조건 찾아야 될까 얘들아? 요거 찾아야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찾아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절망적 상황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절망적 상황은 소멸과 얘들아 죽음으로 나타날 거라고 했잖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찾아야 되는 내용이 뭐야? 영원히 이어지는 모습 찾아야 돼. 항구성. 그 다음에 영원히 이어지길 바라는 게 세대가 이어지길 바라는 거죠. 세대.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소망이죠. 그래서 요 5개의 키워드를 본문에서 무조건 다 찾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주시면 돼요. 자, 나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가를 우리 잠깐 쉬고 요 작품 지문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잠깐 쉬는 시간 하자. 지금 얘는 연이 구분되어 있기는 한데 근데 그 연들을 묶어가지고 1번, 2번, 3번으로 표현되어 있거든. 우리 시들 중에 이렇게 1, 2, 3이라고 숫자를 표기하는 시들이 있지. 그럼 그런 시들은 대부분 여러분 연이 구분되어 있어도 여러분 요게 하나의 얘들아 이런 뭉탱이로 되어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의 어떤 키워드나 아니면 하나의 어떤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내용을 다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1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아까 이런 키워드 5개 생각해야 되더라. 자, 보자. 부여하는 치맛자락. 이런 무슨 말인지 모르면 넘어가자. 자, 하얀 눈바람이 흩날린다. 여기서 여러분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요거지. 겨울. 자, 이 겨울에 골이고 봉우리고 얘들아 골짜기, 봉우리 모두 다 얘들아 뭘 나타내주는 애들이면 산에서 볼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러면 산을 바라보고 있던지 내가 산에 있던지. 그치? 자, 모두 눈에 하얗게 뒤덮였다. 눈이 엄청 많이 오나 봐. 사뭇 무릎까지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길을 걷고 있나 봐요. 길을 걷고 있는데 얘들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사뭇 무릎이 빠져버린대. 근데 무릎이 빠지는데 얘들아 요게 눈이 너무 많이 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뭇이라고 하는 단어가 얘들아 우리 어떨 때 쓰는 표현이야? 사뭇. 내가 의도한 거야 의도하지 않은 거야? 의도하지 않을 때 쓰는 부사어거든? 그럼 나는 의도하지 않게 무릎이 빠지는 거야. 그만큼 예상치도 못하게 눈이 많이 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예상치 못한 눈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나는 얘가 여러분 얘라는 단어는 우리 제망매가 할 때도 많이 했었지? 얘가 여기 그럼 여기가 지금 내가 있는 곳 이 여기가 어디 좀 북극이나 남극 그런 데로만 생각하면서 걷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공간이 남극 같대요. 북극 같대요. 그러면 남극과 북극의 공통적인 속성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자는 아주 극심한 추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파랗게 하늘이 얼었다. 여러분 하늘은 얼 수가 없어. 근데 얼었다고 표현을 하는 건 하늘이 얼 정도로 뭐하다? 너무 춥다. 이런 거겠지? 하늘에 나는 입김을 불어본다. 쓰러지며 올라간다. 여러분 자 여기서 쓰러지며 올라간다가 서술어인데요. 이 쓰러지면서 올라가는 애의 주체가 누구예요? 입김. 근데 그러면 입김에 지금
지금 여러분 우리 앞에서 찾았던 어떤 단어가 나왔어. 어떤 단어의 속성이 나와. 어떤 거냐면 쓰러지면가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거든. 여러분 여기 무슨 이미지가 들어갈까? 소멸의 이미지가 들어가. 맞아. 여러분 앞에서 우리 생성과 소멸의 이미지를 찾기로 했었으니까 소멸의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고요하다. 너무 고요해서 또 외롭게 나는 태고에 놓여져 있다. 여러분 태고는 아주 먼 옛날인데 먼 옛날에 나 혼자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너무 외롭다는 거지. 그러면 외로움은 여러분 부정적인 정서잖아.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게 1년하고 2년에 대한 설명이거든. 1번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뭉탱이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아까 보기에 나왔던 단어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예상치 못한 분을 만나서 너무 추위를 느끼고 나는 너무 외로워. 부정적인 상황이잖아. 그럼 앞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설명한 보기가 무슨 단어가 있었어 얘들아? 절망. 나의 절망적 상황을 이 겨울이라는 이미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1번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숫자는 나의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구나. 이러면 겨울이다 보니까 여러분 풀 한 폭이 지금 자라야 안 자라요? 안 자라죠. 보기가 아까 얘들아 절망적 상황이 생명을 억압하는 여러분 절망적 상황이라고 했거든.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아주 극심한 추위 이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2번 갈게요.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산만 찾아 나서는 걸까?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산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산에 있는 거네. 그러면 이게 공간적 배경이 돼야 되는 거고 내 영원한 어머니. 그러면 내가 산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뭐 때문이래요 여러분? 어머니 때문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영원한 어머니가 뭘까? 비유적인 표현이야 얘들아. 원관념이 누굴까? 산. 산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옛날 태고짝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산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이 산이 뭐 같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 같다. 어머니처럼 변하지 않고 어머니 같은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니까 찾아 나서는 거야. 자, 내가 죽으면 백골이 이런 양지짝에 묻힌다. 외롭게 묻어라.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죽으면 백골 무슨 이미지가 들어간 거야? 소멸. 그렇지. 내가 소멸을 하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이런 따뜻한 곳에 나를 묻으래. 근데 여러분 내가 묻을 때 죽을 때 나 혼자 죽잖아요. 그러니까 외롭게 묻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도 어떤 상황이 있어? 아까 1번에서 지금도 절망적인데 죽고 나서도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꽃이 피는 때 이런 꽃이 필 때는 여러분 계절이 언제가 돼야 돼? 봄이거든? 그럼 이제 아까 앞에서 나왔던 키워드 또 하나 더 찾을 수 있겠다. 겨울에서 봄, 순환. 그렇지. 왜냐면 겨울이 끝나고 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순환의 이미지가 들어가고 내 푸른 무덤에 한 폭의 하늘빛 도라지꽃이 피고 거기 하나 하얀 나비가 날러라. 한 마리 멧새도 와서 울어라. 달밤엔 두견새도 와서 울어라. 그럼 여러분 모든 자연물들이 나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와서 울어라, 날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 그럼 지금 나는 혼자 죽으면 외로워. 지금도 외로워. 그런데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봄이 되면요. 그럼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연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자연이라고 하는 애는 나의 외로움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야? 해소해 줄 수 있는 애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절망적 순간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오길 바란다고 했잖아. 절망적 순간이 끝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길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자, 언제 새로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 태양이 그 태양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학적으로 살펴보면 아침이 될 때마다 계속 해가 뜨는 거예요. 그때 해가 뜨는 게 다른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뭘 표현하고 싶냐면 아침이 될 때마다 다른 태양이 뜬다는 건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는 거야. 시간의 흐름을 표현을 해. 그러면 시간이 흐를 때마다 시간이 지나서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도 믿어본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또 하나 더 우리 키워드 찾을 수 있지 얘들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건 생성과 생성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무슨 키워드가 또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순환. 여러분 순환은 계절의 순환과 생성 소멸의 순환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순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자연의 순환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이어도 자연이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나의 절망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남은 키워드 3개 남았거든 얘들아. 항구성, 그 다음에 세대, 소망. 이게 세 번째에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자, 여러분 3번 갈게요. 나는 눈을 감아본다. 순간 번뜩 영원히 어린다. 여러분 눈을 감으니까 영원함이 얘들아 눈앞에 딱 아른아른거리는 거야. 왜? 내가 죽어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영혼은 앞에 나왔던 복이 나왔던 항구성이야. 맞아. 인간들 지금 이 땅 위에서 서로 아우성치면서 수많은 인간들이 그래도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오래오래 세대를 이어 살아갈 것을 생각을 한다. 여러분 여기 세대라고 하는 키워드 들어갔지? 그리고 오래오래 이어간대. 이게 바로 항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항구성을 얘들아 뭐라고 얘기냐면 살아갈 걸 생각한대요. 다시 우리 족속도 이어서 자꾸 나며. 여러분 나며가 뭐야? 나며 죽으면. 나다가 뭐야? 태어나다. 그렇지. 날생자를 쓰는 거거든. 이러면 태어나며 죽으며 멸망하지 않고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계속 항구성 얘기하지.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우리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데 여기 얘들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반복법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이렇게 세대들이 살아갈 걸 생각한다라고는 하지만 이 서술어가 정말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러길 바라는 거죠. 소망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 얘들아. 그래서 반복법을 통해서 소망을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키워드 지금 5개 다 쳐졌어. 자 마무리할게. 언제 이런 설악까지 온통 꽃동산 꽃동산 이러면 설악이라는 단어 나오네. 근데 이 공간이 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무슨 산이에요? 진짜 설악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맞으면 여러분 설악산이 시적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풀면 되는 거지. 공간이야. 꽃동산이 되어서 우리가 모두 서로 노래치고 날뛰고 서로 진정하로 화목하게 화창하게 살아갈 날을 그립고 그립다. 그럼 자 여러분 그립다 그립다도 여러분 지금 이게 반복법인데 여러분 요거는 내 정서가 들어가 있는 서술어야. 근데 여러분 이 정서가 들어간 이 서술어는 여러분 지금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그리워하죠. 그러면 진짜 그리운 게 아니네. 소망이죠. 이렇게 살아갈 날을 나는 간절히 기다린다 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반복법을 통해서 내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문제는 여러분 풀 수 있을 것 같아.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낯선 시는 계속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아까 얘들아 우리 나에서 선생님 나는 해석 안 해줬잖아요. 나에서도 키워드 3개 찾으세요 여러분. 키워드 3개 찾고 그 3개를 본문에서 여러분 이 키워드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될까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 키워드는 구절이 돼도 되고 단어여도 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3개 찾아서 본문에 무조건 찾아. 자 그러면 비문학으로 갈게요. 여러분 비문학 어딜 가냐면 자 여러분 우리 25쪽을 가보자. 자 여러분 우리 지문에 읽어보면 과학 지문이나 사회 지문은 그래프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그래프가 나오는 지문은 무조건 추론 문제에 그래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그래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래프에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여러분한테 문제 푸는 거를 쭉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요. 열의 7은 대부분 그래프를 그냥 손으로만 가리키면서 문제를 풀어요. 근데 그래프를 시각자료를 왜 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지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라고 그래프를 준 거거든? 그러면 지문에 나온 정보가 그래프에 다 들어간 건 아니야. 그래서 지문에 나온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그래프에다가 정보를 기입하면서 정리해야 돼 얘들아. 메모하면서 읽어야 돼. 그러면 이 메모를 할 때 얘들아 중요한 지문의 내용을 그래프에다 적용을 하고 그 적용한 것만 보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문을 읽다 보면 본문에 와서 다시 찾기도 하잖아요. 그때 지문을 볼 게 아니라 그래프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내가 글을 읽을 때 그래프에다가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기입하고 그래프만 보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리고
문단에 가셔서 내용 확인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문을 읽을 게 아니라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적용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러분 우리 측정하는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보자. 1문단. 사물의 속성을 구체화해서 수치를 부여하는 절차를 측정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단에 여러분 개념을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개념이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측정은 여러분 지금 어떤 대상을 구체화하고 수치화하는 작업이에요. 자, 가시적인 속성의 경우 직접 측정이 가능하지만 인지적 영역과 같은 잠재적인 속성은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간접 측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측정을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또 나오네. 부연 설명을 하네. 직접 측정하고 간접 측정으로. 그러면 쉽게 말하면 측정의 종류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나누는 거지. 분류를 했어. 그치? 그러면 이렇게 두 종류를 나눌 때는 나누는 기준을 찾아야죠. 여러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가시성의 여부죠. 그러면 얘는 가시성이 있어. 그래서 있는 거를 측정할 수 있고 그런데 간접은 가시성이 없는 걸 측정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가시성의 반대말이 뭐야, 얘들아? 비가시성. 얘네들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럼 다른 점이 또 하나 더 있네요. 얜 검사를 하죠. 검사라는 도구를 쓰죠. 왜냐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걸 표현할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간접 측정의 예시가 뭐가 나왔어요, 얘들아? 간접 측정의 대상이 예시. 뭐뭐와 같은 예시지, 얘들아? 뭐야? 인지적 영역. 그렇지. 인지적 영역 같은 애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인지적 영역이 여러분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IQ. 이런 것들은 눈에 얘들아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IQ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 IQ 같은 검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거야. 간접 측정을 한다는 거죠. 자, IQ 검사 같은 경우는 이런 IQ 검사나 간접 측정은 검사의 질이 중요한데 검사의 질은 문항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러면 문항의 특성이 얘들아 뭐가 돼야 돼, 얘들아? 이게 전제가 되고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 얘가 결정이 되는 거야. 즉 결과가 되는 거지, 질이. 그러면 문항의 특성은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등으로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항의 특성은 난이도랑 여러분 변별도랑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문항의 특성은 난이도와 변별도의 상위어에 해당하는 거고 얘네들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글이니까 하이어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러면 상위어와 하이어의 관계가 나왔을 때는 선택지에 얘들아 난이도란 말 대신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특성이란 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특성이 난이도랑 변별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이 검사의 질은 항상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 정은쌤이 선생님 동생이잖아요. 근데 정은쌤이 중학교 때 엄마 아빠를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학교로 불렀어.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왜냐면 선생님하고 선생님 바로 밑에 동생은 정은쌤이랑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선생님하고 선생님 바로 밑에 동생은 학교에서 그렇게 엄마한테 전화 오거나 이런 적이 없었거든? 근데 정은쌤은 학교로 부른 거야. 근데 우리 아빠는 학교 선생님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인데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학교로 불려가야 된다니 아빠가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 그래서 엄마는 막 심장이 콩콩 뛰는 거야. 아, 정은이 무슨 사고를 쳤나? 애를 때렸나? 돈 뺏었나? 막 이렇게 막 생각해가지고 학교에 갔어. 근데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정은이는 얘들아 저 문 밖에 세워놓고 문을 닫고 완전 진지한 얼굴로 엄마랑 독대를 하더래. 엄마가 심장이 너무 뛰더래. 자기는 평생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가 딸 때문에 학교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다. 너무 심장이 뛰었는데 이러면 학교 선생님이 정은이 집에서 공부를 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래서 정은이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정은이가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엄마 너무 쫄잖아. 근데 큰일 난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 정은쌤이 IQ 검사를 했는데 옛날에는 IQ 검사를 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면 무조건 IQ 검사를 했거든요. IQ 검사를 했는데 전교 1등을 했어요. 148이 나왔어요. 148이 나오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애들보다 너무 월등하게 뛰어난 애가 얘들아 148이 나왔으니까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정은이가 148인데 공부는 못하네?
못한다고 하는 게 얘들아 좀 너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IQ가 너무 높은데 얘가 다들 학교 선생님이 얘가 이렇게 했대. 너무 얘들 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정은 쌤이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녀서 그래서 선생님도 알고 있었거든. 정은 쌤 맨날 놀러 다닌다는 걸. 그래서 엄마 아빠를 불러서 공부를 시키려고 불렀던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건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정은이를 혼내야 될까 아니면 다행인 걸까 애는 안 때려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얘들아 이게 약간 의문점이긴 하거든. 왜 이정원이 148이지? 그러면 우리 집에 IQ 검사 선생님도 IQ 검사를 했었거든. 선생님 어렸을 때도. 근데 나도 꽤 높게 나왔어 얘들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IQ 검사가 잘못된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집에 너무 다 잘 나왔어. 왜냐면 선생님도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은 선생님 바로 밑에 동생은 IQ가 제일 낮았거든요. 근데 낮았는데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맨날 전교 5등 안에 걔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공부를 잘했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도 다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이랬거든. 근데 IQ 제일 높은 정원이 안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얘기해. 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IQ 검사가 잘 나왔을까?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JQ 같아. 잔머리. 이거는 지능이랑 상관없어. 잔머리인 것 같아. 검사가 뭔가 잘못됐거나 이정원이 찍었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하거나. 근데 머리가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 아무튼 검사의 질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 지금은 여러분 IQ 검사를 안 하잖아요. 지금 뭐 사회성, 뭐 얘들아 이 학생이 뭐 주도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왜냐면 선생님 때 했던 그 IQ 검사가 뭔가 질이 안 좋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모든 지능을 표현할 수가 없어. 지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진짜 내 어떤 머리에 인지 능력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성에서도 혹은 내가 얘들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난이도랑 변별도랑 이런 것들이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이정원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 자, 아무튼 여러분 요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본다면 여러분 고정검사가 있대요. 자, 한번 보자. 1920년대에 개발되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고정검사 이론은 근데 여러분 고정검사 이론에 네모 표시되어 있지. 그러면 여러분 나올 문제 유형은 바로 무슨 문제 유형만 나올 수 있어요? 고정검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얘는 무조건 내용 일치 문제야. 그러면 여러분은 두 번째 문단에서는 무조건 여러분 내용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중요하니까 고정검사 이론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야지. 자, 한번 보자. 검사의 질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검사 이론이에요. 고정검사 이론에서 피험자의 능력은 답을 맞힌 문항에 부여된 총점으로 결정을 한대요. 그러면 검사의 질을 분석할 때에는 능력을 본다는 거죠. 자, 또 여러분 또라고 하는 여러분 접속어가 들어갔어. 그럼 이 접속어는 여러분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대등하다라는 걸 표현할 때 쓰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문장 뒷문장의 중요도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능력에 대한 내용이랑 똑같은 거라는 건 여러분 즉 대표적인 검사 이 질을 분석할 수 있는 요소가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자, 문항의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난이도는 응답자 중에서 그 문항에 답을 맞힌 응답자가 많을수록 난이도는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난이도 너무 쉬웠어. 이 말은 난이도가 낮았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애들이 많이 맞춘 거지. 난이도가 어려웠어. 그거는 난이도가 얘들아 높았다는 뜻인데 높다라는 건 아이들이 못 맞췄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어가 들어가죠. 이것도 순접인데 순접은 여러분 앞문장 뒷문장의 내용이 똑같은 거 들어갈 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가 대등한 구조가 들어간다는 거지. 어떤 문항이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피험자를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변별도는 해당 문항의 답을 맞췄는지의 여부와 총점의 관계를 의미하는 지수로 나타낸대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 검사의 질을 분석하는 여러분 요소들이 들어간 거거든. 그러면 이 요소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3개를 고르라고 하면 어떤 키워드를 골라야 되는 거야? 다 대등한 거니까 각 문장에 하나씩 고르면 되지? 뭘 골라야 돼? 개념 설명하고 있는 능력. 또 얘들아 이렇게 개념 설명하고 있는 것도 뭐 있었어? 난이도. 그럼 또 변별도. 그래서 여러분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검사의 질을 분석하는 요소가 여러분 능력, 그 다음에 여러분 난이도, 그 다음에 변별도라는 거예요. 이 3가지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키워드가 3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문장의 구조가 다 순접이랑 여러분 대등한 문장 구조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3가지 요소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아야지 얘들아. 자, 여러분 능력은 어떻게 구한대요? 총점으로. 모든 여러분 점수로. 그 다음에 난이도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된대요? 답을 맞힌 응답자의 수. 자, 변별도는 어떻게 계산해야 된대요? 계산하는 방법은 아니고 여러분 관련성이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구해야 된대? 답을 맞힌 여부와 총점. 그래서 얘는 답을 맞힌 여부와 총점의 관계야. 이렇게. 그럼 내가 능력에서 총점을 계산하면 그거랑 여러분 이 난이도에서 여러분 답을 맞춘 여러분 이 여부를 같이 고려를 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가정을 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개념을 설명하고 나온 다음에 만약이 나오면 여러분 어떤 글의 짱이 나올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시. 그래서 여기는 예시가 나오는 거야. 누구의 예시를 설명하는지, 누구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지 한번 봐보자. 특정 문항에 대해서 총점이 높은 P형자는 답을 맞추고요. 총점이 낮은 P형자는 답을 틀렸다면 이 문항의 변별도는 높다라고 평가할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변별도에 대한 예시가 나온 거네. 자, 여러분 변별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총점이 높은 애가 답을 맞춰야 돼. 총점이 낮은 애는 얘는 틀려야 돼. 그러면 지금 조건이 몇 가지가 나왔냐면 조건 두 가지가 나왔잖아. 그럼 이 두 조건은 여러분 AND의 개념으로 해서 변별도를 찾아야 돼요? OR의 개념으로 변별도를 찾아야 돼요? 두 가지 다 만족해야 돼요. 두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만 변별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정검사 이론을 활용을 하게 되면 P형자의 능력과 문항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비교적 간단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고정검사 이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면 왜 분석이 얘들아 쉬워? 그냥 총점 다 더하면 되거든? 응답자 수 계산만 해주면 되거든요. 찾기만 하면 되거든요. 총점 여러분 이 능력에서 찾은 거에다가 그 사람이 이 문제에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만 검사하면 되거든요. 이런 거 정오표 봤잖아요. 그런 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러면 뭐뭐 하지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다음에 나올 건 단점 나오겠지? 자, 이 문항의 특성이 P형자의 집단에 따라 달라지거나 P형자의 능력이 검사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학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대학 수학 문제를 출제를 한 거야. 근데 이 대학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이걸 중학생이라고 하는 P형자 집단이 있으면 너무 어렵겠죠. 그런데 이러면 수학과를 졸업할 이러면 대학교 4학년이 대학 수학을 만약에 푼다고 하면 어렵지 않겠죠. 그 말은 그럼 뭐야? P형자의 집단에 따라서 난이도나 변별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얘는 어떤 요소들이 즉 검사의 질을 판정하는 애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계가 나오고 단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뭐예요? 이 한계를 극복할 방법. 그렇지. 그럼 여러분 이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문단. 자, 이와 달리 여러분 이와 달리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뭘 찾아야 돼 얘들아? 비교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치? 문항 반응 이론에서 여러분 고정검사 이론하고 문항 반응 이론 비교하라는 뜻이구나. 비교는 여러분 누구 찾아야 돼? 공통점 차이점 찾아야 돼. 차이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공통점 찾아 얘들아. 자, 보자. P형자의 능력은 고유하고 문항의 난이도나 변별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고 간주해요. 그러면 이게 얘들아 문항 반응 이론의 특성이잖아. 근데 이와 달리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추론하실 수 있어야죠. 고정검사 이론은. 그러면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능력이랑 특성이 이렇게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렇지 반대니까 변한다. 근데 요즘 선생님 왜 난이도하고 변별도라고 안 쓰고 왜 특성이라고 써놨어? 상위어니까. 자, 그리고 문항 반응 이론에서의 P형자의 능력과 문항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기 특성이라고 나오지 얘들아. 난이도 변별도를 얘들아 분석하기 위해서는 P형자의 응답에 기반해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자 분석한다는 건 계산하는 거잖아.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얘는 확률적
계산한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고정검사 이론이랑 비교를 또 해줘야겠다.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계산했어요? 단순히 더하던지 숫자를 세던지, 그치? 그러면 얘는 단순 계산이나 아니면 수치화를 하는 방식을 쓰는 거야. 근데 얘는 확률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두 개. 근데 여러분 이미 읽은 부분에서 공통점 하나 나왔거든요. 여기까지 읽었거든 선생님. 공통점 하나 나왔어. 둘 다 시험을 봐야죠. 이러면 응답을 해야 돼. 검사를 받아야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이때 문항 특성 곡선이 활용이 되는데, 문항 특성 곡선은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을 나타내주는 S자 형태의 곡선이래요. 그럼 자, S자 형태의 곡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림 1하고 그림 2 중에 S자가 비슷하게 보이는 애가 누굴까? 2번이야. 1번은 이런 모습이잖아 얘들아. 이거 S 아니야 얘들아. 요거야 요거.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림 2번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문항 특성 곡선은 1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얘들아 왜 1번부터 얘기 안 하고 2번부터 얘기를 할까? 우리 저번 시간에 얘들아 그 심플스 공식 얘기할 때도 심플스 공식 부피를 얘기하겠다, 부피 계산한다 라고 해놓고는 부피부터 얘기했어? 면적부터 얘기를 했잖아. 그 이유는 면적을 알아야 부피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림 2가 중요하긴 한데 그림 1을 알아야 그림 2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의도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순서가 제대로 순서대로 얘기하지 않고 맨 마지막 걸 먼저 얘기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애들은 뒤에 있는 애들의 얘들아 알기 위한 전제 조건 같은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문단도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그 다음 문단은 그래프를 이제 활용해야 돼. 그래프에다가 정보를 기입하면서 한번 봐보자. 자, I라고 하는 문항이 제시되었을 때 능력이 낮은 피험자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문항의 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얘들아 낮은 피험자가 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찍어서. 혹은 그 문제만 공부한 부분이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 부분만 공부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러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지. 자, 능력이 높은 피험자라 하더라도 모두가 답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가끔 보면 얘들아 적절한 걸 적절하지 않은 걸로 읽어오거나 시험 보다 보면 여러분 이거를 순간 기억이 안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자, 이 말에 여러분 어떤 말이 지금 담겨져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 능력이 낮은 피험자가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대.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능력이 높은 사람도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대. 이 말에 어떤 전제가 담겨져 있어? 이 문항 반응 이론은 어떤 전제가 담겨져 있는 걸까? 앞에서 나왔는데 확률. 확률로 계산한다는 거야. 확률적인 개념이 여기 들어가고 있는 거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확률의 개념을 계속 활용하자는 거예요. 자, 따라서 I 문항에 응답하는 경향은, 근데 여러분 이 기호 여러분 여기 그래프 Y축이 들어가 있지. 여기다가 이걸 쓰는 거야. 응답하는 경향. 자, 요 기호는 앞에 앞문단에 나왔어 얘들아. 요게 뭐였어 얘들아? 피험자의 능력이라는 거였거든. 그러면 이 능력이 X축에 있잖아. 그치? 능력이라고 얘들아 요약해서 읽어도 돼요. 그러면 문항에 응답하는 경향은 능력에 따라 정규분포로 그려지게 될 거고, 문항의 난이도가 요 기호일 때 그러면 이렇게 요게 난이도 그려주고, 자, 난이도고 이게 얘들아 이 기호 어떻게 읽어야 돼? 응답할 경향. 응답하는 경향이 이보다 높으면 문항의 답을 맞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난이도가 있으면 난이도 윗부분 쪽이 다 응답하는 경향인 거예요. 그 응답하는 경향에서도 답을 맞출 경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 저 위에 지금 색칠된 애들이 다만 답을 맞추는 애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즉 여러분 지금 앞문장을 다시 한번 재진술을 해줄 거야. 자, 그러면 요 내용 그대로 또 한 번 더 얘기한다는 거지. 그림 1과 같이 능력이 마이너스 1.3, 0, 1.5일 때 각각의 정규분포가 그려진다면, 그러면 이게 아까 어떻게 읽는다고? 난이도보다
위에 있는 면적이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얘가 답을 맞힐 확률, 답을 맞힐 확률, 답을 맞힐 확률이야. 그럼 여기다가 답을 맞힐 확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게 얘들아 면적이 이런 답을 맞출 확률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선생님 다시 위로 또 올릴게. 자, 그래서 이때 여러분 지금 마이너스 1.3은 0.2, 그 다음에 0은 0.5, 그 다음에 여러분 1.5는 0.92의 얘들아 확률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게 답을 맞출 확률이 각각 구해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각 능력에서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이, 여러분 이게 확률이야, 확률. 그럼 이게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 그림 2번 여러분 그래프 Y축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답을 맞출 확률. 자, 이 확률을 구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 1.31 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가 여러분 아까 0.2, 0은 1.5, 미안해 0.5, 그 다음에 1.5는 여러분 0.9였잖아. 각각의 점을 찍고 이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는 거야. 이게 문항 특성 곡선이에요. 그래서 S자의 모습을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림 1번에서 여러분 응답하는 경향을 통해서 답을 맞출 확률을 찾아내고, 그 답을 맞출 확률을 여러분 그래프로 그리면 요게 일단 그림 2번이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우리 그 다음 것도 한번 가볼게.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 문항 특성 곡선 같은 경우는 능력이 낮은 집단의 얘들아 아까 이 P가 뭐였어? 답을 맞출 확률. 답을 맞출 확률은 낮고요. 그 다음 능력이 높은 집단의 P는 여러분 답을 맞출 확률은 높음을 나타내주는 증감수예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게 이게 증감수구나. 자, 문항 특성 곡선에서 문항의 난이도는 위치모수로 나타낼 수 있대. 그러면 여러분 얘는 난이도를 이제 찾아내려고 하나 봐. 난이도 왜 찾아? 이 이론들은 뭘 확인하는 거예요? 검사의 질을 분석하는 애들이잖아요. 검사의 질을 분석하는 요소가 세 가지 뭐였다고? 능력, 난이도, 변별도. 그러니까 난이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위치모수로 계산할 수 있는데, 위치모수라는 건 여러분 문항에 답을 맞힐 확률이 0.5일 때 그에 대응하는 능력 지점을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여기 0.5가 있으면 그 0.5랑 만나는 이 지점 여러분 능력, 이 능력 지점이 바로 위치모수야. 그 위치모수가 만약에 지금 선생님 하얀색의 그래프로 그린 문항은 여기 0이 여러분 위치모수가 된다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기면 여러분 여기 0.5를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따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여러분 이 문항은 여러분 지금 위치모수가 0보다 좀 오른쪽에 더 가 있죠. 그러면 이 하얀색보다 오른쪽에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더 그려보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얘는 여러분 0.5랑 만나는 지점이 좀 더 왼쪽으로 쏠려 있잖아.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봐봐. 위치모수는 오른쪽에 있을수록 더 어렵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난도는 여러분 얘가 오른쪽에 쏠렸냐 왼쪽에 있냐, 그게 어느 기점이야? 0.5를 기점으로 만나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면 문항의 변별도는 척도무수로 나타낸대요. 그래서 변별도는 척도무수. 자, 이 척도무수는 문항 특성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높다라고 추정을 해요.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놨잖아. 그럼 여기서 이때 여러분 요 선에 지금 요 얘들아 능력일 때, 이 능력일 때 얘네들의 얘들아 지금 변별도를 한번 찾아볼 거야. 자, 여기는 기울기가 이러네.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고, 여러분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해요.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가파른 게 누구예요? 무슨 색이에요? 주황색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 능력에서는 얘가 변별도가 있는 문제. 얘는 변별도가 제일 떨어지는 문제. 이 능력인 아이한테는. 그러면 여러분 이 척도무수는 여러분 누구로 찾아야 되냐면 얘는 기울기로 찾아야 되네. 근데 여러분은 기울기는 어떻게 했어? 능력에서 선 그어서 했어 얘들아. 그 다음에 위치모수는 0.5에서 선을 딱 그어가지고 했어 얘들아. 그거 어떻게 구하는지 알면 되죠.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나올 내용은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어요. 뭐 나와야 돼요? 검사의 질은 세 가지. 능력. 그렇지, 여러분 능력 나올 거야. 자, 능력 한번 보자.
문항 반응 이론에서 이 능력은 여러분 능력 나오지? 능력은 검사를 구성하는 각 문항의 문항 특성 곡선으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정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어떤 정보를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여러분 정보를 여러분 도출해서 그걸 종합한 다음에 추정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왜 계산한다는 말을 쓰고 왜 값을 구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추정한다는 말을 써? 추정한다는 건 정확한 값이 아니거든? 왜? 확률이 들어갔잖아. 여러분 이 지금 문항 반응 이론은 다 확률로 계산을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얘는 확률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한 값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피험자가 n개의 문항에 응답을 해요. 그럼 여러분도 시험 보면 28개에서 한 32개 정도의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30개의 문항에 응답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각 문항의 문항 특성 곡선에서 그 문항 특성 곡선을 몇 개를 만들어라는 뜻이야 얘들아? 아까 30개라고 했으니까 30개 만들어야 되네. n개의 곡선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야. n개의 곡선을 다 만들고 이게 아까 뭐였어 얘들아? 능력이잖아요. 능력을 임의의 값으로 설정해요. 왜? 아직 값을 우리가 구하지 못했으니까. 얘는 임의의 값으로 설정해서 P1, P2, Pn 이러면 이 말을 이 기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 능력일 때 이러면 이 능력은 임의의 값을 설정한 이 능력일 때 P1 이러면 1번 문항을 푸는 답을 맞출 확률. 자 얘는 여러분 이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애가 2번 문항에 답을 맞힐 확률, n번 문제에 답을 맞힐 확률 이걸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구하고 이렇게 구한 각각의 값들은 피험자의 실제 응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왜요? 확률로 계산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아이고 임의 값으로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요. 내가 어떤 피험자가 이런 능력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 높은 아이가 이러면 1번부터 이러면 29번은 다 맞추고 30번만 틀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고 1번부터 28번까지 맞추고 29, 30번 틀릴 수 있어. 그건 예상과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다를 수 있다. 확률이니까. 그러면 가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요거의 이유 같은 거 찾아내겠지. 그럼 그 이유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확률, 임의값 이런 말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능력의 수치를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능력의 수치를 그러면 0점, 얘가 0인지 1.5인지 아까 마이너스 1.3인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 능력치를 바꿔보면서 그 차이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아지는 능력 수치를 구해요. 어떻게 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계속 수치를 갖고 임의의 값을 계속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근사값을 구하게 되면 그러면 피험자의 능력으로 추정을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때 능력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 그렇지만 임의의 값을 계속 설정하고 전체를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문항 반응 이론의 단점이 나왔네요. 이러면 어떤 단점이 있어요? 너무 복잡해요. 계산하기. 이러면 복잡한 계산이에요. 아까 여러분 고정검사 이론의 반대다. 그치? 고정검사 이론은 계산하기 쉬웠는데 얘는 계산하기 어렵고 얘는 대신 여러분 고정된 값들이 얘네들이 고정된 값이니까 얘네들을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고정검사 이론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26, 28번 풀 거야. 26, 28번.
자, 여러분 26번 보세요. 자, 여러분 고정검사 이론의 경우 변별도는 피험자의 수와 피험자의 총점으로 나타낸다. 아니죠? 왜 아니에요? 피험자의 수가 아니라 여러분 이 답을 마친 역으로 결정을 할 거잖아. 답 1번이지. 바로 할 수 있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만 해주면 충분히 풀 수 있어. 자, 여러분 고정검사 이론의 경우 동일한 피험자라도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게 분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한계였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문항 반응 이론의 경우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서 특성 안 달라진다고 했어. 이게 얘네들의 완전 반대되는 차이점이었잖아. 고정검사 이론하고 문항 반응 이론 모두 다 응답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 공통점으로 이미 다 찾았었지? 자, 고정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 이론 모두 피험자의 잠재적 속성을 측정하는 검사의 질을 분석하는 데 쓴다. 자, 여러분 둘 다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건 간접 측정에 해당하죠. 간접 측정은 잠재적 속성을 다루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건데 얘가 오답률이 이게 58%야. 정답률은 45%고 오답률이 45%인데 55%인데 봐봐 얘들아. 어떻게 애들이 문제를 풀었냐면 얘가 45.2, 얘 11.3, 17.9, 13.1, 12.2예요. 애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고3 애들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1번이 저거고 2, 3, 4, 5번이 얘들아 지금 답이 고르게 다 나왔잖아 얘들아. 그리고 오답률이 지금 5% 정도 나왔거든 얘들아. 그러면 꽤나 얘들 헷갈렸던 것들이 많았다는 문제이기도 해.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자 1번에 개념 잘 정리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으니까 여기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그치? 애들이 문제를 푸는데 1번에 얘들아 확실히 답인데 이걸 맞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리고 이건 차이점, 공통점을 물어보는 거잖아. 비교하는 글일수록 공통점, 차이점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데 그걸 잘 해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답을 얘들 어느 게 다 맞아 보인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독해를 하는 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8번을 한번 가보면 자, 여러분 28번 같은 문제 유형을 다시 이게 얘들아 2016년부터 얘들아 신유형으로 나오다 2018년부터 신유형으로 나오다가 23년부터 얘들아 4월 모의고사까지만 나오고 그 뒤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간혹 이제 학교 시험이나 간혹 여러분 교육청이나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 나오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고3에서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얘들아 오답률이 꽤 높아. 문제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얘들아 오답률을 보면 이게 5.6, 47.9, 17.9, 17.8, 10.5 이렇게 애들이 선택을 했거든.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답을 골랐을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선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푸는 방법을 우선 좀 알려줄게요. 여러분 뭐부터 하시냐면 판단에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 OX 표시 먼저 해. 적절하다 O, 적절하다 O,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먼저 OX 표시를 먼저 해버려. 왜냐면 아이들이 여러분 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문항에서 오답률이 좀 많죠. 그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가 적절하지 않네? 적절하지 않아?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야. 이 문제 의도를 얘가 순간 잊어버리는 거지. 그런 경우들을 종종 얘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럴 때 먼저 OX 표시를 딱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OX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위치모수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3번이 문항에서 제일 어렵겠구나. 난이도는 여러분 0.5랑 만나는 지점을 찾을 건데 두 개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면 얘가 제일 오른쪽에 있잖아 3번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난이도가 어려운가 맞아. 여러분 매칭이 잘 됐지? 그럼 이건 맞는 거.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능력이 0보다 높은 피험자들을 변별하는데 3번 문항이 이러면 1번 문항보다 적합하겠구나. 변별도를 찾을 거야. 그럼 변별도를 찾을 거니까 여기 1, 2, 여기서 4, 이렇게 선생님 표시할게요.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표시했을 때 기울기를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 이 선과 만나는 기울기 얘는 요거,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야. 이러면 기울기가 제일 가파른 게 3번이네. 그러면 3번보다가 아니라 1번보다 3번이. 그러면 여러분 이 문항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적절하지 않은데 얘들아 이거 표시된 거 이런 매칭이 잘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니까 이게 답.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실수 안 해. 알겠지? 자, 능력이
여기 마이너스인 P형자가 2번 문항을 맞출 확률은 요거고 확률이 얘들아 Y축이니까 3번 문항은 요거란 말이야. 당연히 높은 거 맞네. 근데 여러분 높은 건데 낮았다고 표현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죠? 매칭 잘 됐지?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0.5일 때 1번 문항과 2번 문항의 얘들아 능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어때야 돼요? 같다. 그러면 이 문항도 적절하지 않으니까 매칭 잘 됐지? 그러니까 적절한 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구간에서 여러분 자, 이 마이너스 1과 0까지의 구간이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변별도를 찾으래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지금 변별도가 이렇게 기울기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때 얘들아 2번하고 3번을 비교를 했을 때 변별도는 여러분 당연히 2번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2번이 큰 거 맞는 거니까 매칭이 잘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나오면 얘부터 OX 표시 딱 해놓고 매칭이 잘 되는지만 확인해주면 돼요. 자, 여러분 숙제는 어디까지 풀어볼 거냐면 끝까지. 여러분 고전소설 뒤에 하나 더 있거든. 고전소설까지. 딱 20문제야 얘들아. 20문제 딱 풀어보자.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